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교재 67페이지죠. 67페이지 3번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일단 개념은 간단하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이죠.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의 사항을 정하는 주의가 결국은 물권 법정주의가 되는데,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습법상 물권은 꼭 머릿속에 숙지해 두셔야 돼요. 관습법상 물권이 뭐가 있죠? 분묘, 기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요. 또 없나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 정도죠. 그죠? 요 정도. 따라서 요렇게 기억하셔야죠. 요 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은 없다. 그죠? 그래서 뭐 온천권이 물권이다 그럼 뭐죠? X. 뭐 사도 통행권 이런 것도 뭐죠? X. 뭐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된다. X.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외에는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법률과 관습법으로 종류를 정해요. 우리가 종류를 강제한다고 하고, 또 법률과 관습법으로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을 강제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관습법, 물권 법정주를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이다. 왜냐하면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아무튼 종류가 강제된다는 말 속에서 두 가지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물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 관습법상 물권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거의 반드시 나오죠.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할 수가 있죠.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다음 중 그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그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5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그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이 아닌 것은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없는 사람을 뭐 하면 돼요?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질인데요. 요 물권의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첫째, 대인권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가져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사람에 대한 권리고요.
또 두 번째, 지배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행을 해줘야, 반환을 해줘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기니까 뭐죠? 지배권이 아니기,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니니까 뭐죠? 채권인데, 다만 순수한 채권이냐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특수한 채권이다. 다시 말하면 요 채권이, 청구권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그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1, 2, 3 이런 거죠. 물권적 성질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가 없다. 여기 한 가지 성질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권이 없는 물권 청구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는데 저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소유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건이 물건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므로 절대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뭐 될 수 없죠? 분리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교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소멸시에 안 걸린다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이란 이유로 소멸시에 걸리게 되면 물권이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해가지고 물권을 양도하면 물권 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 왜요? 물권과 물권 청구권 뭐 될 수 없죠? 분리될 수가 없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에 우선한다. 중요한 말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일도 없고. 그 다음에 4번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채권적 청구권은 물론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례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주체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요. 두 번째, 상대방은 침해자를 말하는데 상대방은 침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오히려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죠? 물권자. 상대방은 누굽니까? 점유자.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고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간접 점유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험 문제 틀리고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습. 이것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민법은 해결 방법 못 밖에 없어요. 반복, 곱씹기, 자꾸
자꾸 고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했어요.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죠. 왜요?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첫째,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건물은 을이 불법으로 지었지만 누구의 건물이죠? 을의 건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갑은 토지 소유자예요.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을 뿐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의 것이니까 아주 잘 나오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자, 왜 웃는지 아시겠죠?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뭐예요? 쪽지 시험 볼 거죠, 그죠?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점유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 총론하고 점유권을 할 건데 이 부분은 문제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늘 푸실 때 좀 스피드하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또 시간 또 뭐 모자라다 하지 마시고. 갑이 토지하고 있는 소지예요. 을이 건물을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신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철거한 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갑이 요 땅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그랬는데 병이 갑한테 전한 거죠. 사기로 고소하겠대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네가 나대지라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요 을이라는 놈이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방방 떠요.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충구권의 주체는 뭐죠? 물권자이어야 되죠. 갑이 병에게 땅을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더 이상 요 토지의 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동의하시죠? 그죠? 아무도 이해 안 하시죠? 다시 말하면 감으로 풀지 마시고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물권적 총권 행사할 수 있냐 물어보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소유권, 물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항상 민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항상 그럴듯하고요. 넘어가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뭐가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은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결국 뭐예요? 주체에 관한 사례인 거죠. 이 두 가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철거를 을에게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해야 돼?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입니다. 그죠? 만약에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건물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뭐죠? 병이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자인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건물의 양수인인 병에게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 병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었어요. 이때 갑의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병이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은 병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바꿔볼게요. 갑이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는 토지였죠? 얘는 뭐죠? 건물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을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 반환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갑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을이 이 건물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했다면 직굿도 아닌데 팔아먹었다면 이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점유자인 누구한테요?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고요.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뭐 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점유자고 아무런 고의과실도 뭐 하잖아요?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요 건물을 임대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을 때는 갑은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둘 다 아무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해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을 임대한 을에게 간접 점유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내용은 좀 달라지겠죠. 병한테 가가지고 반환 청구할 때는 가서 문 뚫리겠죠. 문 뚫려가지고 야 인마 내 집이니까 나가. 병한테 직접 나가라 요구하겠죠.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을을 어디로 불러야 돼요? 커피숍을 불러야 되겠죠. 불러가지고 야 인마 네가 왜 내 집을 임대해? 빨리 병 내보내. 라고 뭐죠? 을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어차피 반환을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요. 직간접을 불문하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병 임차인이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 누구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갑은 임차인에게는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고 을에게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직간접을 불문하지만 건물 철거의 상대방만은 오히려 임대인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해야 되고요.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철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병은 건물을 철거해 줄 수가 없죠. 그잖아요. 세입자한테 가서 이거 불법 건물이니까요 때려 부시세요라고 하면 세입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 미친놈아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때려 부셔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철거는 누구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철거 청구는 직접 점유자에게 못하고 누구한테요? 간접 점유자에게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지금 사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죠. 꼭 확실하게 그려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거의 뭐죠? 출제 가능성은 90% 넘고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넘기지 마시고 맨 밑에 보시면 유치권에는 반환 충구권이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번 해가지고 저당권과 지역권도 물권이지만 뭐가 없냐면 반환 충구권이 없다. 그래서 물권적 충구권 물권 중에서 반환 충구권이 없는 물권이 세 가지죠. 유치권, 저당권, 지역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가치 임차권 문제는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니죠. 이제 2번 해가지고 물권 변동에서 뭐가 나오죠? 공시 원칙이 나옵니다. 일단 공시라는 말의 뜻이 은근히 중요하죠. 공시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자신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밝히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시하려면 일정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주게 되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게 되니까 등기와 점유는 결국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뭐가 되죠? 공시 방법이 되고요. 또 등기 점유하게 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시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 원칙이란 공시하려면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복잡해졌는데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왜 등기하는 거죠?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뭐죠? 보여주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하고요. 공시 원칙에는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죠. 형식주의와 의사주의가 있는데 일단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요. 의사주의는 뭐죠?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죠. 일단 형식주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법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을에게는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갑으로부터 을이 이전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형식주의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갖는다. 이게 뭐죠? 형식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주의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니 갑이 을에게 이제부터 이 건물은 네 거래요. 그 말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주의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뭐만 있으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주의가 의사주의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을은 뭐하러 등기하느냐? 등기 안 해도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등기 없이도 을에게 뭐가 있긴 해요? 소유권이 있지만 갑이 또다시 이 물건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 등기하는 거다 해서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뭐죠? 의사주의. 다만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죠? 대항요건주의라고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끔 어떤 엉뚱한 책들 보면은 형식주의를 적어놓고 공시원칙이다라고 써있는 책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게 뭐죠? 공시원칙이다라고 써있는 책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공시원칙이란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의사주의를 보시면 등기 없이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은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사주의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는 거죠? 공시원칙이 관철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왜 재수없게 쪽발이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196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의사주의지만 59년 12월 31일까지는 뭐죠?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했던 거죠?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나 연도는 의미가 없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였죠? 의사주의였다는 거는 꼭 머릿속에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보면 일본 놈들이 얄밉죠. 요새도 보면은 하는 짓거리가 꼴보기 싫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저는 놀란 게 이렇게 운전하다 들었는데요. 아벤지 뭔지 되게 꼴보기 싫고 막 일본에서 뭐 지줄도 굉장히 형편없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곧 쫓겨날 것 같은데 안 쫓겨나잖아요. 근데 걔는 안 쫓겨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올해 대학교 졸업생들의 98%가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을 한대요. 일본이. 현재.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할 때 98%가 이미 취업이 다 된 상태에서 졸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완전 고용이 지금 실현되어 있는 상태고 청년 실업이라는 게 일본에는 없대네요. 그러니 아베가 쫓겨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베 그냥 금방 쫓겨날 것 같고 완전히 정치도 하나도 못할 놈 같고 완전히 또라이에다가 상또라이에다가 또 마누라는 또 이상한 여자고 막 해가지고 당장 쫓겨날 것처럼 그러는데요. 의외로 또 일본 내에서는 지지율이 확고하고요. 아베 노미스가 좀 성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청년 실업이라는 게 찾아올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부럽더라고, 그죠? 우리도 언제 대학 졸업할 때 다 98%가 취직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시대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 이런 거는 공시법에서는 나올지 모르지만 민법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은 뭐죠?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이 과거에 뭐라고요? 의사주의였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공신의 원칙이 나와 있죠.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어디 있나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는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뭐죠? 선의 취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합니까? 공신의 원칙 인정합니다. 따라서 점유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 뭐 받습니까? 보호를 받는데 그걸 우리가 뭐죠? 선의취득이란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물권행위 일단은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정리할 게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물권법에 들어와가지고 좀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돼 가지고는 관습법상 물권을 반드시 숙지해 줘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나올 확률은 한 30-40%.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사례까지 가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 나올 확률은 90%. 그 다음에 공시원칙, 공신의 원칙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권법을 이해하기 위한 뭐죠? 베이스로 깔고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정리하는 거는 뭐죠? 시험에 100% 나온다. 100%. 그러니까 뭐 안 나온 애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건 뭐냐면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냐?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등기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 요 문제고요. 요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냅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어렵게 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어렵게 내고 있다는 말은 이것도 무작정 외울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뭘 취하죠?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받아야 돼? 등기를 받아야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계약과 단독행위를 말하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물어보면 계약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매매 증여 이런 것들을 한 3, 4년까지 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약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찾고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죠? 계약이나 단독행위는 뭐랍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럼 결과적으로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찾아내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계약이고 따라서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서 차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쪽시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판결입니다. 판결이 3가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죠.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형성권에 의한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됩니다. 자, 형성 판결이 뭐라고요? 형성권에 의한 판결. 형성권에 의한 판결,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민법 48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선 마치 우리 판례는 의사주의처럼 해결합니다.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는 뭐 의사주의를 설명드리는 것은 결국은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해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시효하는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시했으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지상권을 취득시했으면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전세권을 취득시했으면 전세권에 관한 등기를, 지역권을 취득시했으면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다시 말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이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이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뭘 취하죠? 의사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상권이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지역권이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뭐죠? 취득시할 수가 있다. 까지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를 보고 연습할게요. 자, 69페이지 보시면 양갈의 1번 해가지고 포괄 유증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상속입니다. 상속은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토지 수용이죠. 수용도 뭐죠? 뺏기는 거죠. 뺏기는 것이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지문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협의로 취득했다 이렇게 자꾸 나와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는 거죠. 협의로 취득한다는 말은 결국은 개인으로부터 뭘 얻었어요? 승낙을 얻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수용이 아니라 뭐죠? 계약이고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번 말소 등기를 명하는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쭉 나와 있지만 이건 다 뭐예요? 형성 판결이죠.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말소 등기를 명을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행 판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형성 판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말소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란 말은 이런 거겠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이유로 갑이 뭐 하고 싶어요? 취소하고 싶어서 법원에다가 뭐죠? 취소해달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뭘 내려줘요? 판결을 내려주는데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이니까 이 판결은 뭐죠? 형성 판결인 거죠. 그죠?
그럼 매매가 뭐예요? 수급해서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의뢰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갑으로 뭐죠? 소유권이 뭐죠? 돌아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말소 등기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요.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또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형성권이죠.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뭐예요?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사회행위 취소권, 취소권도 뭐죠? 형성권이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에 기한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공유물에 관한 협의 분할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겠죠. 공유물의 협의 분할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뭐에 있어서 계약에 의한 거죠. 법적 성질은 뭐죠? 매매 아니면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그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교묘해요, 이놈들이. 이놈이 아니죠. 출제하시는 분들이 참 교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유물 분할 이렇게 외우면은 딱 틀리기 좋게 어떻게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크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4번 이게 오히려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데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요?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죠? 그럼 어떻게 내겠습니까? 사경매를 내겠죠. 사경매는 등기해야 돼요. 왜요? 사경매는 뭐죠? 매매거든요. 계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돈을 안 갚아서 제 재산을 강제로 뺏어가는 국가에서 하는 공경매는 제가 원하는 지도 않는데도 뺏어간 거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스스로 경매에 내가지고 제가 스스로 뭐죠? 경매 내가지고 파는 것은 뭐예요? 매매인 거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경매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해가지고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소유권을 취득시효했다는 이유로 가지려면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고요. 지상권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요. 지역권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지역권에 관한 뭐가 필요하죠?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꼭 기억해 두시고 한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뭐죠? 인터넷 누워서 어제구나 어제 보다 보니까 그 뭐죠? 그 옛날 미국에서 옛날에 자동차 세일을 파시는 분인데 딜러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살던 집 창고에서 차들이 발견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차들이 결국 뭐예요? 클래식한 거죠. 근데 그 클래식한데 보통 이제 막 한 7, 80년 된 차들, 50년, 60년 된 차들이 클래식한데 보통 쓰고 낡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자동차 판매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창고 안에 한 번도 타지도 않은 쇠뱅이 차들이 그냥 막 잔뜩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죠? 경매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경매했대요. 경매해가지고 유가족이 떼보자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사경매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라면.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주의가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을은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냐면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첫째, 매매 법률 행위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요 매수인 을은 아직도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예,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요? 물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몇 년입니까? 10년이겠죠. 그죠? 다만 여기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때는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왜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게 뭐죠? 소멸시효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인도받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는 거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를 알 수 있죠. 소극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의 행사인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을이 스스로가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요 토지를 팔고 요 토지를 인도를 해줘서 요 전득자인 병이 요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따라서 이 병은 을의 권리를 대행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 및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일단 문제는 그래도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때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전득자인 정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갑은 스스로가 을에게 팔았죠. 스스로 을에게 팔고 스스로 뭐요? 임대주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갑에게 형식상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전득자인 병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그러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시효취득자의 승계인의 지위는 뭐 이거는 취득시효에서 볼 문제지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부동산 등기에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